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왕애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결과는 뉴스토마토 한국 CSR 이 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 기자.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이게 또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가 13일 발표되었는데요. 재벌 신뢰지수는 일반 인지 부문과 행태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인지 부문을 살펴보면 재벌 항목에서는 LG가 39.60으로 1위를, 총수 항목에서는 구광모 LG 회장이 30.60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벌 그룹에서는 LG의 뒤를 이어 GS가 12.14로 2위를, 삼성이 23.03으로 3위, SK가 4위, CJ가 5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총수 항목에서는 구광모 회장에 이어 허창수 GS 회장, 구자홍 LS 니코동 재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한국 사회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책임, 국가 및 사회 발전 역량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재벌의 영향력과 기여도 등을 조사하는 행태 부문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LG가 37.4로 1위, 구광모 회장이 33.0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재벌그룹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GS 순으로 상위권이 형성됐고 총수 중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허창수 회장 등이 5위에 들었습니다. 네. 기업 1위도 LG, 그리고 총수 1위도 LG 구광모 회장이 됐네요.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인지 부문과 행태 부문을 막론하고 LG는 지난 13회차 조사 동안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5월 첫 조사와 비교하면 일반 인지 부문에서는 10.20 올랐고 행태 부문에서는 2.2 떨어졌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 지난해 6월 처음 총수 목록에 오른 이후에서 1년 동안 선두를 수성했습니다.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일반 인지 부문에서는 13.10에서 30.60으로 오른 반면 행태 부문은 41.8에서 33.0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일반 인지 부문에서 지난 2018년 5월 이후 1년 동안 30개 기업 중 신뢰도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18위에서 3위로 올랐는데 그 뒤를 이어 한화, 롯데 등도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삼성은 행태 부문에서 지난해 5월과 비교해봤을 때 순위는 2위를 유지했고 신뢰 점수는 22.6에서 34.5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도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반 인지 부문에서 지난해 5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3.70으로 25위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71로 5위에 올랐습니다. 행태 부문에서도 지난해 12.3으로 3위였다가 이번에는 27.77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보니까 LG가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삼성도 보니까 순위가 18위에서 3위까지 이번에 많이 신뢰도가 좀 높아진 게 이제 특징으로 좀 보여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15일에 이제 공정위에서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3명의 대기업 총수 보니까 이제 구광모 LG 회장, 박정호 두산 회장, 또 조원태 한진 회장 이렇게 이제 3명의 총수. 이 총수에 대한 그 평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 집단 및 대기업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광모 회장, 박정원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 회장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후에 원포인트 인사와 연말 정기 인사, 새해 모임, LG 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내부적으로 구광모 체제를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청와대 초청 인사회,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등에 참여하며 그룹 총수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정원 회장은 올해로 취임 3년 차입니다. 지난 3월 박용권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처음 총수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는 서울부터 포함됐습니다. 4월 2.4로 10위, 5월 2.6으로 10위를 기록하면서 중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그룹 실적이 과제입니다. 중간 지주사격인 두산중공업은 세계 발전 시장 불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경영난에 빠져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수혈을 받는 상황입니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다만 신뢰 점수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물벼락 갑질로 시작돼 총수 일가의 횡포와 횡령, 탈세 혐의까지 이어진 그룹의 악재를 끊고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그룹 내에 지지 기반을 두텁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LG는 워낙에 이제 뭐 신뢰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박정원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대 과제고, 문제는 이제 한진인데, 한진은 기업 이미지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예년보다는 조금씩은 좀 신뢰도가 약간이나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제 삼성, LG를 좀 보죠. 삼성의 순위가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서 1위를 했고, LG는 사회적 책임에서 1위를 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일단 삼성은 지난해 5월부터 13회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행태 부문에서 삼성은 경제 성장, LG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장사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2.9%에 달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전체 법인세 비용의 약 16%였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한국 경제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한국 경제는 1분기에 수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의 투자와 상생 노력이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내놓은 10년간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안에 중소 팹리스 업체들과 관련 반도체 인력들은 반가운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LG는 의인상으로 대표되는 사회공헌 활동이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00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LG 의인상은 수상 범위를 올해부터 자신을 희생한 사람에서 선행과 봉사로 본보기가 된 시민으로 넓혔습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지원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복 세탁기, 건조기를 기증하는 등 LG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G가 사회 공헌 활동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는군요. 그거를 이제 뭐 시민들도 많이 또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이야 뭐 경제 성장, 우리 뭐 경제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서 1위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인들을 좀 보죠. 요즘은 뭐 2, 3세 경영인들에서 3, 4세 경영인들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 상황인데, 3, 4세 경영인 항목에서의 그 평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론 뭐 LG가 1위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잘 이끌 것 같은 3, 4세 항목에서도 구광모 회장이 1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친인 구본무 회장의 인재 경영을 따르면서도 과감한 외부 인사 수혈과 크고 작은 합병 매각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새 판을 짜는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 GKW를 인수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에 힘을 싣고 비주력 사업인 서브원의 MRO 부문을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해 리스크를 해소한 점이 주요 사례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조원태 회장은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로 지난해 6월 0.7%의 지지도로 바닥을 치다가
이번 결과에서는 2.36%로 올랐습니다. 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그는 내부적으로 근무 환경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1등석 축소와 운임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룹의 혼란을 빠르게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예상보다 그룹의 혼란 상황이 빠르게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뭐 3, 4세 쪽으로 세대 교체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에 따른 여론은 좀 어때요? 이에 따른 여론은 오너가 자녀들의 경영을 이어받는 것과 전문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는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1000명의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49.9%가 오너가 자녀의 경영 능력에 관계없이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경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영 능력을 입증받은 오너가 자녀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37.8%, 경영 능력에 관계없이 그룹의 정통성을 위해 오너가 자녀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응답이 5.5%였습니다. 결국 오너가 자녀들이 그룹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응답은 43.3%였습니다. 1세대 창업주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오너가 자녀들이 그룹을 승계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에서는 사실상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고 GS, 하나, CJ 등 대다수의 그룹에서도 3, 4대 경영인들이 경영 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이 이어받을 총수일가에서 폭행, 갑질, 배임, 횡령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벌에 대한 여론의 실망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오너가의 승계 구조를 넘어 전문 경영인 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은 이제 뭐 경영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그런 뭐 정통성을 가지더라도 이런 자녀가 경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뭐 정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시각도 좀 조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관한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에 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찬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 70%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20%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중 끝까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5%, 추진하되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구분하고 집값의 40% 내외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잡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최근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들마저 자기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인 그 결과들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좀 총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과제가 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재벌 지수가 2019년 5월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봤을 때 LG와 구광모 회장의 선두 수성이 돋보였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도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SK, 현대차, CJ, GS로 이루어지는 상위권과 한진, 금호, 아시아나, 부영, 롯데, 퇴경 등으로 이루어진 하위권이 고착화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총수를 맡는 3, 4세들이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 등은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을 도맡고 있는 상황이고 구광모 회장, 박정원 회장, 조원태 회장 등은 기업 총수로서 지정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그룹과 총수에 대한 신뢰 점수가 낮았더라도 이들 총수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영 능력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룹의 신뢰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0대 기업 모두의 신뢰 점수가 일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지 주목됩니다. 또 대한민국 재벌 지수 조사는 매달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이 13회차 조사에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매월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로 매회 500명 조사에서 1000명 조사로 규모를 확대해 데이터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 조사가 계속 되는 거군요. 앞으로도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산업부 왕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재벌 신뢰 지수는 여러분의 그 여론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 재벌에 대한 그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그만큼 이것이 바로 재벌 개혁이 필요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마크롱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는 부시 노무현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다른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 대북 유화책을 내놓은 노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퇴임 후 부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방한에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노무현 재단이 주관하는 추도식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진행됩니다. 6위에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사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이 대전 당진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트레일러가 이 충격 완화 시설을 들이받으며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떨어진 컨테이너가 도로를 막으며 출근길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5위에는 연세의료원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3위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올라와 있습니다. 이 폐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좀 퍼지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 남은 음식물을 돼지와 같은 가축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3위에는 세브란스 병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연세의료원 간부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연세의료원 채용비리 혐의로 이 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말에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2위에는 나경원 비속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 교통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 대표는 뜻을 몰랐다며 이 사과를 표현했지만 표현 강도 자체가 워낙 센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통도사 사고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사에서 승용차가 인파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통도사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에 진입하며 갑자기 속도를 높여 인파를 향해 돌진했는데요.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서행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75살의 고령 운전자로 알려져 다시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민주평화당이 오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죠.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입니다. 최 기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경선, 당초에는 추대를 좀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는 삼선의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재선의 황주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은 경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보다는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로 제3지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 후보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평화당의 인물난이 부각되었습니다. 애초 법무부 장관 출신의 육선 천경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고사와 일부 의견으로 인해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 민주평화당보다도 사실 15일에 수요일에 있을 이제 바른미래당 이 새 원내대표가 또 선출이 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권파인 김성식 의원과 유승민 개인 오신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앞서 바른당은 지난 8일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바른당은 패스트트랙 전국의 한가운데서 극심한 당내 갈등을 겪었는데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새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계파 갈등과 진영 논리를 해소하고 자강을 강조할 후보가 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의원으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이게 합의를 거칠지 아니면 또 경선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이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이번 주에 이 평화당과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여야 지금 이 대거 이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그 국회가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다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가 최대 현안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 내 피로감도 커졌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산을탑 동시 교체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국회 사랑제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점심을 함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패스트 트랙으로 비롯된 그 여야 대치 정국, 지금 풀어야 될 그 상황이 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러기 위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이 5당의 이 원내대표들 회동을 제의하는 데 이어서 당정청이 지금 또 협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기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자, 그만큼 지금 대치 정국이 대화 정국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도 일부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을 경우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고립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세계 시장과는 단절된 상황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곳으로 19개 화산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이곳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육지와 빈번한 교류가 이뤄졌고 그 결과 많은 외래종이 유입되어 면역력이 약한 고유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국이나 일부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표준 규격을 사용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잘 팔리지 않고 국제적으로 고립돼가는 것이죠. 일본과 갈라파고스를 합쳐 잘라파고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일본은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나츠노 다케시 교수인데요. 일본의 IT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국제 표준에 기초한 세계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가진 기술 수준과 혁신성이 세계 최초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감소와 일본 IT 시장마저 다른 나라에 내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샤프 펜슬의 성공을 시작으로 일본 최초로 전자제품을 양산하고 세계 최초로 LCD TV를 제작한 샤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LCD TV를 출시한 뒤 샤프는 해상도나 화면 크기 같은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브랜드 강조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측면보다 본인들의 전략을 유지한 것인데요. 결국 시간이 흐른 뒤 한국 기업들이 개량된 LCD TV를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웹브라우저용 플러그인 액티브엑스는 한국의 갈라파고스 신드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결제 정보를 등록하면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결제가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등록과 절차를 통해야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액티브엑스의 천국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은평구 하면 저는 이제 뭔가 좀 저개발된 그런 지역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요즘은 은평 뉴타운도 있고요. 네. 뉴타운 사업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네. 정말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추진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요즘은 또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시잖아요. 네. 이 비전을 보니까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 비전
이름도 너무 예쁜 비전인 것 같은데 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먼저 은평하면 북한산 큰숲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 큰숲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북한산 큰숲은 어떻게 보면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곳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산 큰숲 밑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산 큰숲과 더불어서 그거는 이제 민선 6기에 이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은평의 내일을 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평의 내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평화롭고 번영의 통일로 향하는 철길 내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과 함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마이잡 내 일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요롭고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내일을 만들겠다 하는 투마로 뜻인 세 가지 의미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은평 구민과 함께 은평을 뭐라 그럴까요? 내일을 열어가겠다 하는 의지와 열정의 그 어떻게 보면 투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과 그리고 일자리 네, 그리고 그다음에 투마로. 거기서 미래를 또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네. 정말 기대감이 선칠기 좀 많이 됩니다. 네, 네.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이제 기초단체장으로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네. 누구보다도 이제 또 시의원, 구의원 또 거치시면서 현장에서 국민들 또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주민들한테 이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방 분권하면 저도 이제 기초부터 기초 광역을 해봤었지만 실상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 정부마다 특징이 다 다르죠. 인구 구성부터 시작해서 농어촌이라든가 아니면 공업도시인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획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분권이라는 의미 자체는 지방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네.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방마다 특색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 지방 주민들 실제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설정을 해서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안을 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도 한 700여 분이 모여서 은평구에 실제적으로 본인 동의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협치와 또 주민 참여가 같이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많이 형성이 되는군요. 토론의 장을 네. 마련했고요. 또한 굉장히 또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모여서, 아니 청소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청년이 같이 아니라 청소년, 청소년들이 10대들이요. 예, 청소년들이 네. 모여서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것을 같이 토의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졌었는데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정책들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올려서 같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 정부는 요즘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실상 지방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요즘은 매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방 정부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서 또 네.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구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은평만 해도 지금 23.8% 정도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칭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공모 사업할 때 굉장히 아쉬움만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방분권이 돼야 구청장님이 그리는 그 은평의 모습이 제대로 또 완성이 될 것 같고 네. 중앙정부와의 그 협업도 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분권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좀 네. 가져봅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비전에서도 통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이제 네. 관문이 바로 은평구입니다. 네. 은평구가 이제 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은평구로서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했을 때는 실상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이 이제 우리 은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남북 문제 약간 지금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남북 문제 굉장히 그래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은 도로와 그러니까 양천리라고 해서 우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양천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거죠. 양천리와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고 국도 1번지에 통일로라는 네. 국도 1번지를 끼고 있고요. 또 철도로는 수색역이 경의선 출발지인 수색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의미가 좀 있는 거라서 실상 남북 그 평화와 교류의 상징 도시로서의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끼고 있고 철도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 은평으로서는 그 산재된 통일 평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형 통일 박물관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통일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또 보존, 전시, 교육하는 통일 박물관, 네트워크 박물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통일 박물관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호철 문학관이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북 그 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문학적인 그런 교류 고향이 정말, 이제 네. 이북이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그 은평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이 저희가 5월 10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800병상의 성모병원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 대북 의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준비를 좀 또 하고 있고요. 또 국립한국문학관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요번에 저희가 3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한국문학관이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유치를 했고 이게 2022년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북 문학의 어떻게 보면 유충지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한국 언론기념관이라던가 또 기독교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북 문제가 더 잘 풀릴수록 은평은 굉장히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문화 특화 사업이 상당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 부총장님의 그 의지 상당히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수색역 개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 역세권 개발이 좀 장기간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부총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기대를 많이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기대가 해도 제일 될까요? 아쉽습니다. 실상 그게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아마 지금은 굉장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은 했죠. 스포티비라고 해서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착공을 할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산표 본사가 있습니다. 산표 본사가 지금 저희가 4억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올해 이제 착공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은평에 굉장히 그 수색이라는 곳에 그 한 가운데 있는 게 변전소라고 있는데요. 그 변전소가 완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간에다 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핫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색 역세권 주변에는 앞으로 이제 그 방송국이 바로 있죠. 어떻게 보면 DMC하고 저희가 철도 하나 사이가 수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수색 역세권은 그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문화의 또 다른 또 공간이 또 생겨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은평구가 뭐 북한산도 있고 불광청도 있고 자연 요건을 또 잘 갖추고 있어서 여기에 네, 다 네. 어우러져서 또 좋은 또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구양 창릉이 됐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은평구의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도시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그 도시관리 4년 했고 문화를 4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평은 앞으로 이제 미래 비전은 도시 위에다 문화를 입히는 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 자체, 아까 이제 개발 계획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인 거죠. 앞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양시나 이제 이 경기도 일대가 많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접하는 곳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은평세길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은평세길이 아니라 저는 제2통일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도 1번지라고 하는 그 통일로 같은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2통일로인 이제 은평세계를 빨리 조속히 저는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미 그거는 예산 구조가 다 짜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또 저희가 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수색로의 지하차도 건설이 지금 아마 이번에 발표되면서 네. 경기도 이번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있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은평에 연결되는 도로가 원래 수색역이라는 곳에 구역사에 앞으로 멈추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색로도 이미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하차도로 나오는 것이 DMC역까지 연계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이제 GTX A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또 이제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그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우리 도로가 또 있고요. 이런 도로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또 같이 빨리 조속히 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네. 서대문이나 마포와 협력해서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데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네.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상당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중국에 그동안은 중국의 폐기물도 많이 이제 보내졌고 수출도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도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네.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2025년 되면 김포 매립지가 이제 매립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주에도 일부 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지 말라고 이제 도시가 이제 다 팽창하다 보니까 본인 지역에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런 과정에서 은평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하고 은평하고 금천만 광역체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쭉 이제 해 나와 있는데 전임 청장께서 이거를 이제 반지하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거고 서대문에는 음식물, 마포에는 소각, 우리는 저희 은평에서는 이제 재활용품을 네. 이제 분리수거해서 그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환이라는 것은 작은 차로 실어와서 큰 차로 옮겨시키 하는 그런 것이고 그걸 전임 청장께서 세계 구가 MOU 맺어진 것을 반지하로 짓겠다는 걸 저는 5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완전 지하화하겠다. 그 위에 공간에다 체육 공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공약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주민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그 뭐 학교 주변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하고 거의 730m 거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양시하고도 이제 거리도 있지만 고양시는 한 400m 이제 거리가 되는 380에서 400m 정도 거리이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환경 부분이라도 환경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이제 미미한 거고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반지하를 평가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저희는 완전 지하화하고 위에 공간에다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은평으로서는 그게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들께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진관동을 그 단지별로 설명해도 그 지금 거의 한 20여 차례 가까이 저희가 나가고 있고, 2번에 걸쳐서 전체 한 그 700여 분 모시고 설명회도 1차 설명을 했었고요. 질의응답까지 한 2시간여를 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주말에 해달라, 본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해달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먼저 와서 또 많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셔서 중간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중간에 중단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2023년까지 이 정말 해야지만 되는 필수 시설이고요. 온평 구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 문제이고 현안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토크합니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은평구의 김미경 부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금요일의 정답은 공천이었습니다. 김병민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있는 산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민선 7기의 비전이 무슨 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인데요. 여기에 산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세요. 정답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안익전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 기자입니다. 이 국내 시장에는 저렴하면서도 성능까지 괜찮은 전기차들이 여러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전기차가 들어옵니다. 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대부분 현대기아차와 일본차로 좀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북경자동차가 국내에 전기차 라인업 3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국에서 온 전기 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31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1,154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도 국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가 전기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전기차 브랜드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북경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3종을 공개했는데요. 중형 세단 EU5, 중형 SUV EX5, 소형 SUV EX3 등 3개 모델입니다. 일회 충전에 지금 460km부터 520km까지 뛰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강점인 거고, 렌트카라든지 그다음에 카쉐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먼저 이제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내놓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외관인데요. 제가 보통 생각했던 중국 자동차 모델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좀 과하게 화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전기차 3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인하고 또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건 주행 성능입니다. 최고 출력 16kW, 최대 토크 300Nm, 제로백 7.8초를 자랑합니다. 국내 니로 EV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친환경 전기차임에도 뛰어난 운전의 퍼포먼스를 선사하죠. 그리고 30개국 이상 국제기준 테스트를 통과한 시간당 60.2kW 배터리를 탑재해 한 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상당합니다. EU5 기준 460km, EX5는 415km, EX3는 501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다른 경쟁 전기차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상 가격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3천 초반부터 3천 중반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만큼은 중국이 제일 앞선다고 지금 본인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 SUV EX5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장 4,480mm, 휠베이스 2,670mm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 기아차 4세대 스포티지와 같은 크기입니다. 다만 전폭은 EX5 1837mm로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18mm 좁았습니다. 첨단 편의 사양도 대거 탑재됐는데요. 운전자의 사용 습관을 스스로 학습해 운전자의 손과 눈을 자유롭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다윈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최적화된 실내 온도와 좌석, 조명 등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보행자 충돌 경고,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북경 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그룹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경 자동차 그룹은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와 합작해서 베이징 현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 생산 프로세스까지 갖춰서 품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북경 자동차 그룹은 국내에 들어오는 전기차 3종을 내년부터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EX5의 경우 3,100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데요. 국내 소형 SUV인 코나가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4,8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 경쟁력으로 똘똘 뭉쳐서 국내에 진입하는 중국 자동차가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통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